다음에 문화재가 엄청 많거든요. 보시면 자,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가 92개나 돼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특히 그 상나라 중국이 뭐랬습니까? 최초의 왕조가 뭐랬죠? 하왕조, 하상주랬죠. 하상주를 기억해야 돼요. 하상주. 이게 나름말로 상나라가 나중에 은나라가 되니까 하상주, 하은주 같은 말이죠. 이 시대에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이쪽이. 응? 전국 7대 고도입니다. 이 중국에서 7대 고도를 기억해야 돼요. 중국의 역사 도시로 유명한 7개. 그게 뭐냐? 7개 가운데 무려 3개가 있어. 안양, 러양, 하이펑. 그 다음에 오래된 도시, 고성에 있는 정저우, 난양, 지궁산이 유명하고, 석인산, 명승고적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계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용문석굴이라고. 강에 막.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뭡니까? 그 실크로드에 오늘 스님 안 오셨네. 네? 도랑석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용문석굴이 막 수백 년에 걸쳐 만든 건데 쫙 펼쳐져 있어. 저는 아직 여기는 안 가봤어. 낙양을 갔는데도 못 가봤어. 응? 단체로 가다 보니. 용문입니다. 한자로. 용문,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숭산. 중국은 5대 산이 있어요. 동서남북 중앙.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음양오행은. 동쪽은 뭐야? 산동에 있는 태산.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메른. 그 올라가 보면 나 가봤는데 별로 높도 안 해. 설악산보다 낮아. 그 말이 왜 높은지 알아요? 태산이 높다대. 산동성 자체가 거의 평야거든. 평야에서 뚝 올라오다 보니까 엄청 높은 거죠. 왜? 고지라는 것은 해발 기준이잖아. 바다 기준. 근데 산동성 자체가 평지가 많다 보니까 툭 천몇백이라도 튀어 올라오니까 엄청 높아 보이는 거야. 그 태산에 올라가는 계단이 엄청나요. 그 가보면 모든 황제들이 거기에 천재 지내는 게 꿈 아닙니까? 아무나 안 됩니다. 태산. 그 다음에 서쪽에 중간에 있는 산, 오행상 토죠. 그게 바로 숭산이야. 숭산 유명합니다. 숭산 안에 바로 그 유명한 소림사가 있어요. 소림사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산이 또 있어. 응? 서쪽에 여기에 나도 갔다 왔는데 여기 이 지금 항아가 있잖아. 이 치고 내려 올라오면서 이 산 때문에 꺾을 수밖에 없는 기라. 동쪽으로 항아가 이렇게 치고 내려다가 여기 산이 하나 있어. 그 유명한 돌로 이루어진 암산인데 엄청납니다. 진짜 꼭 한번 화산 대단합니다. 설악산의 바위는 바위도 아니야. 진짜 여러분 화산을 꼭 가봐야 돼. 야, 대단해요. 그리고 보통 암산은요 기도빨이 잘 된다릅니다. 왜? 바위가 그 기가 세거든. 바위가 보통 이리 보면요 설악산은 울산바위 잡고 암벽이 아무것도 아니 수백 메다 되는 바위야. 이 절벽이. 와, 진짜 내 참 사진전이 있었다. 나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설악산 산도 아니야. 하산 가보면 놀래 자빠집니다. 그 하산 때문에 항아가 쭉 내려오다가 튕기갖고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그게 하산. 그 다음에 남쪽에는 무슨 산이 있느냐. 요 후베이 밑에 후난성에 가면 형산이라고 있습니다. 형산. 저도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항산이 있습니다. 황산 말고 항구적이다 할 때 항구할 때 항자. 그 5개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오행상 뭐야? 목은 뭐야? 태산. 중앙토는 숭산. 서쪽이 금은 화산. 남쪽 하는 형산. 북쪽은 항산. 그렇게 있습니다. 항산 옆에 중국에 또 유명한 산이 5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5군데를 다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안양의 은어는 각골문이 유명하죠. 안양의 은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각골문이 발견됐으니
야, 진짜 한자의 길. 이 각골문 안에 가월병정 무기경신이 다 있더라는 거야. 와, 진짜 상나라가 있었구나. 고고학으로 증명이 되었죠. 상나라가 진짜 있었구나. 기원전 1600년부터 설립된 나라. 상나라는 누가 만들어요? 탕왕이 만들었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정조, 성도죠. 그죠? 이게 옛날에 정나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알아놔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초안지나 삼국지다 보다 보면 이런 도시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도를 만든 거예요. 중무라는 도시도 아주 유명합니다. 중모라 하는데 한자로. 그 다음에 신정, 이 정나라 수도야. 여기 옛날 그 정나라 수도가 이쪽 지역이 있어. 신미, 등평도 갔다 왔고, 제가 궁이, 뭐 쌍제, 식량, 요것도 형량이라고 초안지에 아주 유명합니다. 형량.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정조원은 또 진짜 정조원은 면적이 7,400이면 우리가 경기도가 한 만 정도 되거든요. 항상 어떤 면적을 기억할 때 경기도를 기억하면 돼. 경기도가 면적이 한 만 정도 돼. 만. 그럼 요거는 경기도의 74%다. 그죠? 서울은 660인가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를 만으로 기억. 경상북도가 2만 제곱킬로미터. 제일 커. 경북이. 인구가 거의 한 900만 가까이 돼, 지금은. 그래서 서주시대는 뭡니까? 주나라가 처음으로 나라가 건립되고 나서 지금의 시안 근방에 호경이라는 도시에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때를 서주시대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주왕에 왔던 무왕이라는 사람이 그 문왕의 아들이거든요. 유명합니다. 문무를 기억해야 돼. 문왕이 이제 후천 8기를 만드신 분이야. 그 아들이 무왕 때 주나라의 마지막 임금,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을 박살냈거든. 그게 목야 전투야. 그 목야 전투에서 무왕이 이름 그대로 싸움하여 강태공을 대동하고, 책사가 그 당시에 강태공이야. 대동하면서 은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갖다가 각 지역에 봉건제, 주나라는 봉건제도야. 봉건제도란 말은 내가 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치자. 그러면 나는 서울만 지배하는 거야. 왕은. 나머지 경상도, 뭐 부산은 뭐 다른 사람을 안 치는 거야. 니 부산 연고 있네. 다행히 네가 부산. 그 대신 핏줄을 마약이 안 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사람은 니는 산동반도에 제 나라 가져. 이런 게 봉건제도입니다. 그죠? 직할 통치를 안 하는 거야. 자기는 중심에 있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야. 나라가 전쟁이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럼 다 와야 돼. 전라도 막 올라오야 되는 거야. 군대. 그죠? 근데 주나라가 왜 망했느냐? 북한이 쳐들어오면 말이야. 부르면 봉화대를 피우면 와야 될까 이거. 와보니까 이 왕이 띨띨한 이상한 놈이 거짓말만 친 놈이 하나 있어. 유왕이라고. 멍청한 새끼가. 여자한테 빠져갖고 그 여자가 웃지를 않는 거야. 정벌했던 애들. 그 여자가 다 의도가 있은 거지. 그런데 한 번은 봉화를 피우는데 막 사람들이 막 군사 끌고 오니까 막 웃으니까 왕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매일마다 장난치라는 거야. 전쟁도 안 났는데 봉화를 피우는 게. 그러니까 막 각 지역이 저들이 오니까 나라 전쟁 터지다 오니까 말장난한 거야. 그걸 서너 번 하니까 완전 양치기 소년이지. 그러니까 진짜 쳐들어와 버렸어. 견용적이 북쪽에서. 그래서 나중에 막 봉화를 피우는 거 아무도 저 새끼 또 거짓말 치네. 거짓말도 3세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3세판. 그래야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게 서주의 멸망사야. 서주. 그러니까 그때가 기원전 771년이야. 그래갖고 도망가는 거야. 저 시안에 있는 아까 그 뭐랬죠? 호경이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도망을 오니 낙읍으로 도망을 오는 거야. 낙양으로. 그게 바로 동주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낙양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춘추전국시대라 합니다. 서주가 얼때기 말명하죠. 다 거짓말치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거짓말도 한두 번 쳐야지. 계속 거짓말 치면 명리학에서 그때그때 거짓말을 잘 치는 걸 편인이라 합니다. 편인 과다인 사람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잘 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 이거 공식. 하여튼 막 편인 많은 인간이 있어. 돌아서면 거짓말이다. 많다라는 기준이
몇 개 정도 돼야지 많다고.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하면 월지하고 일지에만 있어도 많다고 봅니다. 왜? 월지는 내가 뭐랬나? 에너지가 몇 배? 3배 내지 4배. 일지는 2배에서 3배. 기준점은 3대 2대 1.5배. 예? 그 다음에 연지는 1.3배. 그렇게 기억하면 돼. 기준점 월지가 3배. 알겠죠? 일지는 2배. 연지는 1.5배 내지 이제 2.5배까지 가. CG도. 학자마다 달라. 일지보다 CG를 더 중요하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는 일지를 더 중요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배우자 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요즘 같은 시대는. 옛날에는 시를 중요시 했거든. 자손 자리. 그래서 명리학도 시대에 따라서 뭐의 비중치가 다른 거야. 그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배우자 자리가 중요합니까? 자식 궁이 더 중요합니까? 어? 뭐가 중요해요? 배우자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보수적인 사람은 지 배우자는 아주 개무시 예쁘고 자식만 중요시하는 사람 특히 우리 경상도에 많습니다. 경북에.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내 가까운 사람도 있어서 내가 열받았는데 철저하게 아들 위주야. 마누라는 거의 보조품이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경북에. 갑자기 내가 실수할 뻔했네. 자, 그래서 무왕의 동생이 유명합니다. 관숙을 이곳에 봉해갖고 관국이라 불렀거든. 그 참고적으로 관숙은 나중에 자기 형한테 대들어갖고 반란을 이렇게 다 처형당합니다. 삼강의 난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숫자 달린 인간들이 다 난을. 그 다음에 춘추시대는 정나라, 이 정나라는 춘추시대 때 유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합니다. 정자산이라고. 자산. 아주 유명한 정승입니다. 대단합니다. 책사로서. 여러분 그 춘추전국시대 소설을 10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공원국이라고 있어. 공원국. 서울대 동양사관원. 그 양반이 아주 자세하게 춘추전국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게 10권짜리가 있어. 저도 아까 뒤에 하나 있을 거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동양사관원, 그 사람이 중국 다니면서 춘추전국시대를 썼는데 아주 너무 자세히 기록했더라고. 거기 보면 정자산에 대해서 거의 뭐 책 한 권 정도 분량으로 만들 정도니까 정자산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자, 전국시대 정및 한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정조가. 그죠? 정조는 쉽잖아. 정나라니까 정아이가 정조. 한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아까 한이죠. 할 때 한. 자, 그 다음에 관숙은 주나라 문왕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문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천팔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주역을 만드신 분이잖아. 그것도 어디서? 교도소에서. 주왕한테 밑비 가지고, 에? 교도소 안에서 작업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문왕. 에? 그래서 첫째 아들이 무왕이고, 관숙은 셋째죠. 무왕의 동생이죠. 주공단의 형. 이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하죠. 주역하고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효사에 풀이를 했던 사람이죠. 주공단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나라 예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주례라고. 그 다음에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참고적으로 연도가 1046년도입니다. 1046년 기원전. 요 연도는 기억하세요.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연도 뭐? 기원전 1046년. 그러니까 어떤 왕조를 위할 때 중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나라가 설립한 연도하고 망했던 연도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원전 1046년 은나라를 멸망시킨. 그 전투가 목야 전투라고 합니다. 여러 아우를 각지에 분봉했을 때 관나라에 봉해졌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은나라의 아까 마지막 왕이 누구야? 주왕이죠. 에? 들어봤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폭군의 대명사 하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거왕, 그 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을 우리나라의 연산군에 대비해갖고 두 인간을 합쳐가지고 걸주라고 합니다. 걸주.
걸쭉하게 술 마시다가 아니고 걸쭉. 하도 술 많이 처먹었지, 둘이. 응? 그러니까, 아예 얼마나 술을 마시면 연못에다 술을 뿌릴 정도니까.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남녀를 빨갛게 뛰도는 게 많이, 나이트도 아니고 막 빨갛게 도는. 그게 한자 수고가 뭐야? 주지육립. 술주자. 술로 연못을 만들고, 주지. 고기 육자.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아갖고 빨가벗기가 뛰도니 아니라 이게 주지육림이라 합니다. 흥청망청. 우리나라는 연산군 때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때는 애들이 주지육림에 빠졌다 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주왕의 아들이 무경을 이제 앉혀갖고 이쪽을 지역 다스리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주왕의 아들이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거야. 자기 형한테 대든 거죠. 응? 그래서 결국 주공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중국 그 서주 역사에서 유명한 이 관숙도 있고 채숙도 있고 세 사람이야, 형제가. 세 명이 연합해서 자기 형한테 대든 거예요. 주공한테. 그 주공이 다 제거했죠. 응?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공단. 공자님이 굉장히 존경했던 성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주에 있잖아요. 급제라는 글자가 좀 강하게 있으면, 신약 사주가 아니고 강하게 있으면 결국 형제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나를 돌아서게 돼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신강사주의 급제 특기. 알겠죠? 급제. 나는 잘해줬는데 급제한테. 급제는 공짜가 없는 거야. 재물을 급탈하는 존재란 말이야, 형제가. 그래서 내가 보통 상담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사주에 급제에 있으면 전생에 빚쟁이가 형제로 나타났다. 전생에 빚쟁이가 형제와 친구로 나타난 거야. 계속 돈 달라고. 공짜가 없어, 급제는 절대로. 응? 자, 그러면 사주에 급제에 있으면 시급하네. 내 돈을 항상 뺏어가니까. 특히 영과 월의 급제 있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영과 월의 급제가 있다. 응? 그러면 뭐야? 초년에 아버지, 여기서 쟤는 알아야 돼. 여기서 쟤는 아버지, 연월에 있는 건 아버지. 그 다음에 고정재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연월이 아니고, 이제 일시에 있는 게 아내지만은, 여기서 쟤는 누구냐? 아버지, 고정재산, 아내를 때려뿐다는 뜻이 급제야. 급탈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연월에 급제가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나, 순탄하지 않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늦게 시집 장가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월에 급제가 있는 사람은 빨리 집을 떠나갖고 자수성가하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안 맞아. 왜? 아버지를 때려버리니까. 급제가. 알겠죠? 그래서 급제가 있는 사람은 늦게 시집 장가를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급제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 형제들을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재물 하나를 두고 싸워야 되니까. 그죠? 이제 급제는 또 장점이 하나 있다. 비견하고 급제라는 뜻이 있거든요. 비견은 뭐야? 자기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이면서 음양도 같은 거, 비견이죠. 급제는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거잖아. 그건 사실 명리학에서는 음양이 다른 게 더 좋거든. 근데 왜 급제를 부정적으로 바뀌었나? 명리학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우리가 부기 영화를 누르면 부는 뭐겠나? 정제. 정제는 부거든. 그 정제를 때려잡는 글자가 급제란 말이야. 그래서 음양이 조화로도 불구하고 급제는 정제를 때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간 거야. 아, 그럼 선생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부기 영화를 누리는 게 꿈이란 말이야. 속세 인간들. 그죠? 부와 기. 부는 뭐? 정제. 그럼 귀는 뭐겠나? 사회적 지위, 명예, 정관. 그래서 옛날에는 정제와 정관을 기준점으로 봐야 되겠다. 부기를. 부기의 기준점은 뭐? 정제와 정관. 자, 그거 또 적었어요. 정제와 정관의 합이 바로 천간의 합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걸 때리는 게 급제라. 그럼 선생님 나는 급제 있으면 큰일 났네요. 항상 사주에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급제를 때려잡는 글자가 또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정관이야.
그래서 겁재가 있더라도 옆에 정관이 있으면 그놈은 겁재를 제압을 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나쁜 놈이 어때? 겁재가 팍 내한테 세력이 자, 겁재는 일단 세를 모으는 거야. 그죠? 모으는데 공짜가 없다는 거야. 에? 평관은 안 돼요? 정관 쓰면. 원래 정관을, 그러니까 원래 사주에 병이 있는 걸 있잖아. 어떤 병이 있잖아. 그걸 때려잡는 거는 평관으로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겁재를 때려잡는 거는 겁재의 평관에 해당되는 게 정관이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평관은 음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평관도 필요해. 그러나 정관이 제일 좋아. 완전히 겁재를 완전히 반죽이 뿌는 게 평관이거든. 아니 평관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 칠살이 하는 이유는 그 글자를 무지막지하게 100% 조지는 게 평관이고 정관은 합리적으로 다스리는 거야. 이성적으로. 그럼 한번 물어보자. 어떤 여자가 말이야 월지나 일지에 평관이 있으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겠노? 어떤 여자 사주에 월지하고 일지에 평관이 있으면 어떻겠노? 그 남자가 그냥 완전 거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거야. 물도 와. 그러니까 여자한테 여유가 없는 거야. 거의 군대 조폭 같아. 완전 조폭 같은 거야. 평관은 강압적으로 니는 막 발언권이 없어 이래 되는 거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평관은 강제 집행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야. 군대에서 명령하면 다 따라야 되잖아. 저요 대장님 따진 놈 반 죽잖아. 군대 가면. 여자들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평관이단 말이야. 근데 여자 사주에 평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항상 남편을 보면 겁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 사주가 만약에 평관이 많고 평관을 조절하는 글자가 없으면 질병이 시달리고 남편이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내가 다음 우리 강의할 때 기초바이, 초중급바이지만은 내가 평관 하나만큼은 거의 아예 막 뿌리 뽑게 할 거야. 고급반으로. 평관만큼. 왜? 사주를 볼 때 평관을 제압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막 하나만 집중적으로 팔 생각이다. 한 2달 정도 잡고. 완전 평관만 파보면 뭔가 보여. 응?